지금부터 2022년 정신건강심포지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심포지움 사회를 맡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간호과장 김선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앞에 박수를 받아서 지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오늘 심포지움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심포지움은 정신건강에 대한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2022년 정신건강 심포지움 주제는 정신장애와 자립입니다. 현재 3개의 심포지움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심포지움 1은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의 의미, 심포지움 2는 느린 학습자의 자립을 위한 공동체의 역할과 협업, 심포지움 3은 돌봄 제공자의 마음건강 키우기라는 주제로 특강 및 발표와 토론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심포지움은 현재 진행과 추후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녹화 영상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돌봄 제공자의 마음건강 키우기에 대한 심포지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빈 인사가 소개 인사가 있겠습니다. 내빈으로 남윤영 의료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외빈으로 국립춘천병원 신흥간호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정명실 명예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한금성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박예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드라마 심리상담협회 최대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트포미 미술 치료 교육연구소 유미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모두 다 소개해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 남윤영 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은 후 세션 1과 2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션 1은 2가지 특강을 준비하였고 세션 2는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겠습니다. 남윤영 부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남윤영입니다. 이렇게 바쁜데 시간 내주시고 일부러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주제를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제 하는 보건의료인들 입장에서 볼 때 항상 저희한테 요구가 되고 또 우리가 훈련 받을 때도 그렇고 일종의 저희의 이념이자 이제 신념이 되는 게 타자를 돌보는 게 최우선의 가치다라고 이제 배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또 여기 뒤에도 이제 우리 학생들 계시지만 MZ 세대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배워온 게 진짜 맞을까라는 생각을 요새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관심 있게 좀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니까 저희 상황과 좀 비슷한 게 있던데
우리는 항상 요새 이제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부터도 이제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저희 전공이나 젊은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실은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진정한 그 자아는 바로 이제 타인에서 시작된다라는 그 랭보가 얘기했던 부분이 요새 그렇게 실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타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려면 자아가 잘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자아가 건강해야지 되는데, 요새 이제 저희한테 주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일종의 저희가 이 원자 하나의 사회의 부속품이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모순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에 이제 가장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일을 했던 많은 의료인들이 지쳐서 떠나고, 또 2년 반 동안의 코로나를 겪으면서 달라지지 않는 이런 시스템의 여러 가지 모순들 때문에 또 실망해서 떠나고, 그 결국은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가장 중요한 구성원들이 식구들이 지금 다 떠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깥에서 볼 때는, 또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지나친 이기주의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오늘 주제처럼 앞으로 우리가 공공의료를 더 발전시키고 또 도움이 필요한 우리 환자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은 자신이 먼저 회복이 되고 건강해야겠다. 그리고 진정한 타인과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자아가 잘 확립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강의 내용도 되게 재밌고 이 전혀 의료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참 좋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4시에 그 복지부와 같이 국립병원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그 지금 떠나고 있는 전문의 선생님들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처우를 바꿀 것인가, 또 더 많은 훌륭한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예정이에요. 그 전에 많은 분들의 이제 의견들을 들어보고 정리를 해보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똑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살아야지 환자를 볼 수 있겠고, 내가 건강해야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줄 텐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다. 나는 심지어 어떤 분은 나는 소모품에 불과한 느낌을 이제 받고 있다. 또 뭐를 더 하라고 자꾸 요구를 하니까 이제 겁이 난다, 이런 말씀을 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또 이 내용들을 저도 좀 잘 듣고 저희가 공공의료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환자들을 위해서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뭔지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신 우리 강사님들, 또 오늘 그 발제를 맡으신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오늘 이 행사가 또 유튜브로 시청하는 많은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소리라는 걸 매일 이제 듣게 되죠. 지금 저희 소리를 듣고 있는데 소리가 좀 들을 만하세요? 아니면 소음 같이 들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 2월에 이제 대전으로 이사를 갔었어요. 원래 제가 이제 마포에 오랫동안 이제 살다가 이제 이사를 간 이유가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고 지금 이제 아직은 뭔가 일을 좀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이제 다니고 싶어서 이제 양평 쪽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도저히 거기 이제 대중교통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막 여러 지역을 찾다 보니까 우연찮게 대전에 이제 강의를 좀 갔던 기억이 있어서 그 동네를 이제 가게 됐어요. 가보니까 제가 원하는 동네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 둔산이라는 지역인데 온 주변이 다 이제 공원인 거예요. 공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2월에 가서 뭐 이런 계속 이제 대전이 정한 이유가 교통이 아주 좋더구만서요. 제가 이제 마포에 살았던 이유가 비행기를 좀 자주 이용해서 했는데 그런 강의는 좀 적기로 하고 이제 기차로만 다니려고 해서 이제 대전을 갔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저희 집 앞에 이제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좀 어떤 소리일까요? 예, 뭐 새소리도 있고, 그다음에 바람 소리도 있고, 또 나뭇잎들이 부딪히는 소리도 있고, 또 작은 벌레들이 귀를 기울이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좀 들리기는 해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지금은 한 6개월 정도 듣고 살고 이제 거의 한 주 5일 매일 한 4km 내지 5km 정도 이제 걷기를 하는데 저같이 이래 운동하기 싫은 사람한테는 참 좋은 동네. 공원 이름이 이제 천사공원인데 한 바퀴를 돌면 1,400m. 그래서 이제 4바퀴 내지 5바퀴만 돌면은 4km 내지 5km 정도가 루틴하게 이제 쌓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혈압이 조금 있는 편인데 이게 이제 뭐 의료적인 검사를 정확하게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혈압 수치가 이제 상당히 좀 떨어지고 이제 무엇보다 화를 내는 빈도가 상당히 좀 낮추어지고 제가 서두에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우리가 차단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러면 도대체 이 소리들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이제 맺을 것인가? 라는 것들이죠. 좀 전에 여기 의료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끊임없이 외부에서는 이제 뭔가 이제 요구를 하죠. 그럼 그 소리를 우리가 다 소화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때 내가 그 소리들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최근에 제가 이제 병원에 뭐 입원할 일이 잠시 있어서 뭐 이제 병원을 갔었는데 하룻밤을 입원을 하는데 빨리 병원을 나오고 싶더라고요. 특히 이제 간호사 그 스테이션 바로 옆에 아마 약간 이제 마음의 병이 좀 크신 분이 다른 질환으로 해서 이래 따로 이제 했는데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를 이제 신음처럼 내고 있는데 옆에 떨어진 병실에서 듣기만 들어도 이제 완전 이게 뭐 이제 돌아버릴 지금. 그래서 1인실을 가지니 하룻밤을 자는데 또 40-50만 원 내고 쓰기도 마땅치도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6인실을 하루를 지내고 이제 내려왔었는데 오늘 이제 이 정신장애인 당사자나 가족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이 소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고 이 경험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편안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해서 그래서 이걸 저 나름대로 이제 회복의 소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내용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소리는 어떤 소리들이세요? 일터에서.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래요? 나는 주로 어떤 소리들을 많이 들어? 내 일터라는 환경 속에서. 옆 사람에게는 보여주시지 말고. 언젠가는 이걸 한번 체크를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그 감정 노동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걸 체크를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만 이분들이 일주일 내내 듣는 소리가 또 이거나 아니면 이 소리 정도를 이제 듣고 지내요. 그럼 우리가 계속 저 소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소리는 아니죠.
그럼 우리가 계속 저런 소리를 듣고 지낸다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진 사이클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진 사이클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계속 그 속에서 이제 맴돌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회복이 되지 않는 사이클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했던 주로 일들은 주로 제 연구 분야는 이제 트라우마의 이제 영역 쪽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다양한 이제 트라우마를 경험하신 분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너무 행복해서 힘들어요 아마 이런 소리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세상에 가진 불행을 이제 다 가지고 오시죠.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이 사람들 입장에서 공감을 좀 해줘야 되겠다고 싶은데도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지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그다음에 이 사람은 나한테 비용을 내고 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여타 나에게 어떤 대가를 주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을 어디서 어디까지 공감을 해야 될까? 라는 스스로에 대한 이제 질문을 좀 던지게 됩니다. 이 공감 필요라는 것들은 내가 이 공감으로서의 필요도가 높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것을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때요? 세상이 온통 검정 색깔이거나 회색일 가능성들이 크죠.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누가 불안해, 힘들어, 막 계속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니야, 난 괜찮아 이러기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동조화 현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우리가 삼겹살집만 지나도 몸에서 삼겹살 냄새가 나듯이 내가 원터는 원치 않든지 간에 계속 그것이 온다라는 것들이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살고 싶죠. 잘 살고 싶기 때문에 불안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불안하거나 뭔가 고통스러운 신호들에 훨씬 더 레이더가 잘 잡힐 가능성들이 이제 크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제 어려울수록 막 불안하다 이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해야만 된다는 훨씬 그런 집단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위안이 되기 때문이거든. 그러면 이런 공감 필요에 또 오는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계속 겪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라는 보다는 직종에 따라서는 훨씬 더 이 대인 서비스 직종은 좀 이타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뭔가 상대방에게 나의 영향력을 좀 미치고 싶다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뭔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심성 자체가 이제 좀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죠. 실제로 직업 선호도 조사에서도 보면은 이타성이 높은 사람들의 어떤 직종 중에를 보면은 뭐 사회복지사, 간호사, 뭐 의료 이런 대부분 이제 대인 서비스 종류들이 많이 좀 몰려 있습니다. 이타성과 상당히 이제 기본적인 이제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많은데, 그럼 우리가 사실 이제 의료 환경에서 노력을 해도 될 수 있는 것과 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타성이 높다라는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 감정이입이 될 경우에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죄책감이 굉장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혼란해지죠.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살한 사람들에 대한 심리 부검이라는 걸 의뢰를 받아서 이제 하는데, 그 센터에 있는 분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무력감을 느낀다는 거.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뭐 하지? 저 사람들은 그냥 가는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도대체 뭘 하고 있지라는 것들에 대한 깊은 이제 자괴감을 경험한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할 때 이 직종의 특성상 어때요? 내 표정을 그대로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표정은 얼굴은 웃고 있지만 내 안에 기본적인 감각이라든지 어떤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불편한 지점들이 이제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걱정을 하는 것들은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 마지막 단계 이제 무감각 단계라고 합니다. 무감각 단계는 어떤가 하면은 사람을 사람으로 볼 것인가 어떤 대상으로 볼 것인가라는 것들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임신 중절 여성들에 대한 어떤 중절 수술을 받으면서 경험하는 이 트라우마에 관해서 제 기억으로 아마 이하여대 이제 간호학과 심포지움에서 그 수술실에서 임신 중절을 경험한 여성들이 중절 수술을 받으면서 경험하는 트라우마 어떤 것들이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지금 내 세상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옆에 수술방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저녁 때 식사는 어디로 가려고 약속했어요. 회식의 약속을 잡는 걸 듣고는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드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수술방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훈련을 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이 사람은 그날 하나의 내 의료적인 행위의 대상으로 본다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지점이 그냥 오지는 않는다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고통을 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와 분리시키는 방법들이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내 감정은 점점 어때요? 공감이라는 것들을 이제 차단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일, 나는 나의 주어진 역할을 하는 전문성이라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관계를 끊는 방식의 어떤, 이때 이제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굉장히 이제 냉담해지기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냉담해지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전문 인력들이 근무하는 여러 현장에서 전문가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저는 좀 냉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문가스럽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는데, 과연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가, 어떤 특정의 이름을 가진 대상을 만나는가라는 것들이죠. 즉 이것은 하나의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의 경험한 공간 필요와 이런 대리 외상과 내 능력 범위 밖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하나의 보호 기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문제는 이 보호 기제가 단순하게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나와 너 가족, 어떤 조직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지금 일반 사람들도 사실 이 상황에 접어들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은 이걸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이제 사회 문제로 좀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특히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직종에서는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들이 크다라는 것들이죠. 왜냐하면은 사람을 직접 대한다는 것은 좀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 요구가 되죠. 내가 플라스틱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내가 한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 먼 시점에서 스스로를 이제 두는 게 하나의 자기 보호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환경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내력과 외력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전 인도 갔다 오신 분들한테 물어봤었어요. 아니 거기서 뭘 경험하느냐? 그럼 왜 비싼 돈을 내고 그거 가가지고 안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사실 인도는 어떤 모순의 사회라고 볼 수가 있죠. 계급제도도 유지가 되고 세상에 범죄는 다 있는 속에서인데, 그분들이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이 이러냐, 그 환경 속에서 마음의 고요함을 찾을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환경 속에서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다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근데 바꿀 수 있는 것보다는 바꿀 수 없는 게 더 많죠. 들을 수밖에 없고 놓일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외력의 소리에 대응할 수 있는 내력의 소리를 어떻게 이제 만들 것인가라는 것들인데, 부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느 건강경인가 나온 이야기라고 제가 들었는데, 사람들은 외부에서 쏘는 화살보다 자기 스스로 쏘는 화살이 더 아프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막 부당한 소리를 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고 부당한 어떤 환경에 있다고 했을 때 본인에게 어떤 소리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내 바보같이 왜 이런 데 내가 머물까? 이런 소리 듣고 있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 즉 환경의 이야기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책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어떤 자기 비난이 높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이제 크다라는 것들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결국은 여기 이제 의료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이야기 깊게 설명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불안이 어떤 그 기능을 더 확장시키는 현상들이 생긴다는 것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트라우마 관련된 연구를 주로 이제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게 관심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본인은 본인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는가가 사실 저는 제 이제 연구 주제였었어요. 사건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과거의 이야기죠. 그 이후에 본인은 본인에게 어떤 주제를 낸다 있는데 제가 이 그 정신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이제 그 부모님들을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뵌 적이 있었어요. 그 워크숍을 가서. 그 주로 어떤 소리들을 가만히 있으면 어떤 소리들이 올라오세요. 그러면 내가 미쳤지, 내가 바보지, 심지어 이제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문제는 말을 안 꺼내지만 내 안에 소리는 계속 올라오죠. 내면의 소리는 우리가 생각이기도 하고 욕구이기도 하고 느낌이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소리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진동과 파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 진동과 파장으로 전달되는 이 소리들을 어떻게 이제 안정화시켜 줄 것인가라는 것들이 사실 이 지점에 있어가는 뭐 마음 챙김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요가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안내를 아마 했고 여기서도 잘 알고 계신 아마 지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소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는 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다양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방식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생물학적으로 사람들에게는 몸에 수분이 한 60에서 70%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수분과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의료적으로도 태교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 왔었고 또 그다음에 태교 음악이라는 것들도 또 있어 왔었고 그다음에 또 마사지라는 방법도 있어 왔었고 그다음에 또 약물로서 이 호르몬의 어떤 변화를 좀 낮춰서 하는 안정적인 방식들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은 사실 내 몸의 어떤 수분의 파장을 안정화시켜서 즉 세포 스트레스를 안정화시키는 방법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까지는 아마 거의 의료적인 부분들과 아마 연결될 가능성들이 이제 굉장히 큰데 그러면 결국은 이 내 몸 안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이런 스트레스에 가장 일차적으로 연결되는 게 내 몸의 수분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기제가 뭔가라고 할 때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 내력의 소리를 안정화시켜 주는 때는 우리는 외부에서 내가 뭔가 행동을 취할 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들이죠. 저는 이것을 어떤 생활 비타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또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호흡이라는 방식과 세 번째는 마음의 고요함을 경험하는 거라고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 세 가지 메소드에 대해서는 이 생활 비타민과 관련돼서는 긍정 심리에서 많이 한 이야기들입니다. 두 번째 호흡과 관련돼서는 뭐 요가나 명상에서도 많이 한 이야기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노마인드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음 챙김이라는 데 이런 데서 끊임없이 이제 주장하는 이 세 가지 것들인데 그럼 이 세 가지가 각각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함께 어우러지면 훨씬 더 치료적 효과가 클 수 있다는 것들이죠. 저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상하향식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예전에 보면 보통 인지행동에서는 이 고요함을 찾는 데 있어 가지고 왜곡된 사고를 정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행동과 정서를 바꾼다라는 것들로 이 방식은 하향식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통해서 밑에 바꾸는 방식이고 상향식 방식은 요가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자기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의 안정이 되고 그 이후에 내가 인지적 재구조화를 경험하는 이런 방식인데 사실 이제 이 방식은 각각 독립되기도 하고 통합되기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문제는 이 방식을 단일로서 쓰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좋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적용하는 데는 혼자 사는 중년 남성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올 1년 정도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감정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진행을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한번 체크를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제가 자료 삼아 넣어놓은 것들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내력의 소리를 키운다는 건 결국 신체적인 이제 안녕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또 감정과 관계인데 제가 좀 관심을 두는 분야가 이제 공간에 관한 것들입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우리가 그 의료 세팅 내에서도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라는 것들이죠. 예. 공간,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주로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되어서는 이제 감각 안정화라는 방법으로 쭉 이 5가지를 코스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호흡하기, 그 다음에 아로마를 하고, 그 다음에 싱잉볼로 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머리로 만다라 그림을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차로 호흡을 하면서 끝나는 이제 이 세션을 진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소리, 이 감각 안정화라든지 상향 하향식이라는 생활 비슷한 이제 공통적인 특징은 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불안하거나 이 외력의 소리에서 만들어지는 내력의 소리를 어떻게 안정화시켜 줄 것인가라는 것들이죠. 어떻게 안정화시켜 줄 것인가. 그럼 저는 이것이 안정화가 만약에 된다면은 외력의 소리를 통제할 수 없는 소리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 어떻게 나를 좀 책임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 저는 몇 가지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크게는 이제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런 의료 시스템 속에서 제도가 뭐가 있는지 이런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으로 뭔가 돼 이거 이런 것들을 만약 개인의 책임으로만 계속 돌린다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죠. 야 다른 사람 괜찮은데 왜 너만 그래? 이거 굉장히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뭔가 가야 된다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적인 것들도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조직 내에서 동료들이나 여러 가지 인사구조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는 장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개인의 성향을 또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돌봄과 관련돼서 야 너 멘탈을 강화시키라고만 해서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어떤 제도와 그다음에 그 조직 내 문화와 그다음에 개인도 스스로 직업적인 전문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뭔가 노력하지 않으면 좀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리가 진짜 전달이 되면은 고요함을 경험을 하는지 이를 짧게 경험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한 3분 정도 진행을 되는데, 자 편안하게 발바닥은 다리를 이제 바닥에 붙이시고, 몸은 바로 이렇게 세우시고, 호흡은 내가 들이쉬고 내쉬고 편안하게 한 3번 정도 한번 해보실래요? 가능하면 들이쉬는 숨은 보다 내쉬는 숨은 조금 길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우선 내 오감을 활용해서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경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들인지 가만히 집중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소리를 붙잡지 말고 그냥 소리구나라는 정도. 그다음에 내 후각을 통해서 느껴지는 내음들은 어떤 것들인지 또 가만히 한번 느껴보십시오. 우리가 외부의 소리에 몰입이 되어 있으면은 나의 오감이 조금 중단이 될 수 있죠. 지금은 나의 감각에만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을 감은 상태에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상들을 가만히 한번 쳐다보십시오. 반짝일 수도 있고 빛이 서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나의 발바닥과 의자에 붙어있는 나의 몸이 어떻게 접촉을 하고 있는지 가만히 또 집중을 해보십시오. 자, 이분은 나의 의식을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이 소리에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한 소리가 들리면은 또 그 소리를 따라서 쭉 가시다가 또 새로운 소리가 들리면은 새로운 소리에 집중을 하시고, 중간에 약간 졸리면은 약간은 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천천히 나의 의식을 나의 몸과 마음에 집중을 해보십시오. 다시 의도적으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자,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시고, 손가락을 폈다 오므렸다 하시고. 제가 어떤 문장을 말씀드리면 소리를 입 밖으로 내어서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은 건강합니다. 나는 모든 위험에서 안전합니다. 나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대로 눈을 감은 상태에서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손바닥은 무릎에 하늘로 올리고 편안히 하시면서 탁자 위에 올리셔도 좋습니다. 그 사람과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행복합니다. 당신도 몸과 마음이 건강합니다. 당신도 모든 위험에서 안전합니다. 당신도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양손을 따뜻하게 비벼주셔서 안경을 끼신 분은 안경을 벗고 네, 눈에다가 가만히 대어 주십시오. 예, 내 눈이 갑자기 빛에 반응하지 않도록 손을 댄 상태에서 떴다 감았다 하시고, 내가 빛을 봐도 될 정도가 되면은 손을 무릎에 내리셔도 좋습니다. 네, 호흡을 편안하게 하시고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이제 짧은 경험이긴 하지만 좀 편안해지세요? 예, 저는 우리가 이제 이 외부 소리에 여러 가지 뭐 제도나 또 이런 것들을 해도 되지만 내가 스스로 이 고유의 소리를 어떻게 내가 가질 것인가 는 사실 또 개인이 또 선택해야 될 지점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우리가 이제 대인 서비스 직종에 많은 분들에게 저는 대상자에게 희생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헌신은 하되 그거는 직업 윤리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범위를 한다라는 것은 나를 스스로 소진되게 만들고 그다음에 나는 어느 순간 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몸과 마음 상태가 되어서 굉장히 나에게 큰 불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정도의 어떤 책임감을 갖고 하신다면은 또 이 일이 우리가 또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는 또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죠. 예, 그건 그 사람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점을 명확하게 좀 경계를 두는 것들도 우리를 또 보호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은 그 두 번에 걸쳐서 주제 강연들이 아주 좀 저희의 마음을 좀 풀어주는 가벼운 주제였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그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팬데믹에 지내오면서 정신건강이라던가 또 특히 오늘은 돌봄 제공자들, 저희 간호사 선생님들, 또 다른 의료 직종의 분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컨텐츠가 정신건강의 현황, 코로나19와 관련된 19와 관련된 정신건강의 현황과 돌봄 제공자의 소진을 두 가지 큰 챕터로 나누고요. 번아웃에 대한 얘기를 아까 공감 피로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이거 번아웃의 중요한 속성이죠. 예, 공감 피로가 있으면 번아웃이 되는 그런 속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그 업무를 하셨던 간호사 선생님들의 번아웃의 실태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그런 보고서들 또 신문 기사들 그런 또 연구들이 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오늘 심포지움이기 때문에 제가 교수이고 연구자이고 직무에 충실해서 제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발표드리고요. 이 볼륨이 왜 이렇게 많냐? 심포지움이라 원래 간호사 그 교육은 내용은 많이 강의는 짧게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이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더니 안 가네요. 이게 그래요? 네, 너무 어디로 보고 써오죠? 지금 금방은 잘 됐는데. 위로? 거기로? 그렇군요. 정신건강 현황 이 슬라이드 아마 보시면 굉장히 이쁘고 그 내용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 대학의 이수연 조교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선생님 이거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해야 될까요? 오 마이 갓. 자, 그러면 제가 그 정신 건강에 대한 피해, 코로나19로 인한 정신 건강에 대한 피해를 신문 기사를 통해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신체적인 부작용이라던가 아니면은 회복 후에 인지 기능의 장애라던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저희 백신의 부작용 또는 코로나19를 확진 받고 난 후에 회복의 부작용. 저도 4차 예방까지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3, 4주 만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그리고 그 후유증을 한 3, 4주 정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저희가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초반에는 격리를 2주 뭐 했었죠. 그래서 분노, 우울, 외로움, 공포 뭐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후에 제가 모 대학의 연구소에서 하는 그런 세미나에 발표를 하느라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 어려웠을 때죠. 우리 온 세계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제가 서치를 했을 때는 그때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 어떤 증상과 관련해서 이런 불명 감정 조절 그리고 내가 확진되었을 때 다른 가족이 받는 피해라던가 직장에 대한 것들 죽을까봐 괴로운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에 따라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레드라는 신조어도 생겼죠. 저희가 정신건강 측면에서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는 우울과 무기력증을 넘어서는 어떤 분노로 표출되는 그리고 정보들이 너무 과부하된 상황이고 부적절한 정보도 많고 거짓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매일매일 거의 24시간 동안 그 신문 방송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저희 국민이 우왕좌왕했었죠. 그러다 보니 코로나 레드라는 현상이 나타났고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블랙이라는 것 요즘 많이 얘기를 하죠. 심각한 우울의 상태. 저희 의료진들이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대응하는 그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확진의 경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 굉장히 우울한 상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간호부장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간호과장님께서도 아까 우리 그 간호사들이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마음 한켠에 사표를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그 이후에 어떤 적절한 조치나 코핑, 스트레스 관리 같은 거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또는 뭐 행재정적인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제 생각에는 조금 부족해서 다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무기력감, 뭐 삶의 의욕이 떨어지는 그런 우울의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코로나 블랙이라고 하는데 저희 의료인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그 작년에 의료 인력의 정신건강 및 소진 실태 조사를 했어요. 저희 행정이나 복지부 차원에서도 국회의원들 또 우리 그 간호협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실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든지 서포트를 해야 된다. 이 정신건강 의료인들의 정신건강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런 조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저도 아주 놀랐고 참 잘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실제 수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신건강 및 소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벌써. 그래서 보통 이제 우울 불안, 신체 증상, 또 PTSD, 또 자살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임상적으로 굉장히 유의하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수준이 높은 경우에 분류를 해봤더니 더 많은 그런 우울과 불안, 신체 증상들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소진 관리 프로그램도 그에 따라서 마음 쉼표라는 그런 그 코로나19 대응 인력 소진 관리 프로그램도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저기 제 팬이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저기 센터장님 오셨는데요. 이제 박수로 환영을 합니다. 아유 시작할 때 제가 팬입니다. 예, 잘 오셨어요. 코로나 감염 시기별 정의를 좀 보면은 급성기, 아급성기, 포스트 코로나 증후군, 롱 코비드 이런 용어들이 사실 신조어인데 저 따라가기도 힘들었어요. 사실은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도 따라가기가 그거는 일반인들이 지금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많이 봤고 그런 현상들을 주목하고 있었죠. 저희 지금 계속 의료인 특히 간호 인력의 소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점차 좁혀갈 건데요. 전체적인 감염 시기별 정의를 보면 급성기, 증상 발현, 진단 4주 이내에 를 급성기라고 그러고 ongoing symptomatic COVID-19 해서 진단 이후 12주, 4주에서 12주 이내 포스트 코로나 증후군 해서 그 감염 중이나 후에 발생되었던 증상이 12주 이후에도 존재하고 또 다른 진단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를 만성기라고 얘기를 하고 롱 코비드 19 해서 아급성기 포스트 코로나 증후군을 통틀어서 롱 코비드라는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제가 또 교수다 보니까 레퍼런스 확실하게 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빴어요. 예. 코로나19 감염 시기별 증상들을 보려고 제가 이거를 좀 나눈 거를 봤습니다. 급성기, 아급성기, 이제 진단에서 12주 이내를 보니까 이제 순전히 이게 전부 신체적인 증상이죠. 저도 사실은 이 감염 시기를 다 거쳤어요.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정신과적인 증상은 저는 없었는데 전 일주일 동안 격리를 했거든요. 한 3, 4일 지나고 5, 6일쯤 되니까 정말 쉬게 됐습니다. 저는 일 중독증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시기가 사실은 한 3일 요 정도 있고 나머지 증상은 굉장히 마일드하게 갔었고 나머지 3일은 너무나 잘 쉰 그런 일주간이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이런 급성기와 아급성기에는 이런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고요. 포스트 코로나와 롱 코비드, 그러니까 6개월 후에 1년 이후는 이제 정신과적인 증상이 주로 발생한다. 그래서 CDC에서 얘기하는 롱 코비드 후유증은 이런 생리적인 그런 신체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어떤 신체적인 또 정신적인 활동 후에 더 이런 증상들이 악화되고 수면의 문제,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인지
신경학적인 그런 증상들을 나타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증후군 때문에 자살을 하는 위험성이 높은 걸로 이제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적인 증상, 우울, 불안, PTSD, 인지 저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코로나 블랙과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나머지는 뭐 디즈니스라던가 후각과 미각이 상실된다던가 눈이 잘 안 보인다던가 뭐 이런 증상들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로나19와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 우울이 가장 큰 문제로 2018년도와 2021년 또 우울 위험군의 비율을 또 2018년과 2020년에 비교한 자료가 있어서 2.5배, 6배가 위험군은 6배가 증가한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우울감과 관련된 그런 증후군이 참 많지 않을까. 저도 만약에 좀 더 4차를 백신을 안 맞고 그리고 좀 이른 시기에 이게 걸리고 또 학기 중에 그랬으면 상당히 우울하고 불안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불안 나오네요. 예, 이 정도로 한국의 1차 불안 수준이 이제 국민 위험 인식 조사를 보니까 60.2%나 된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 단절이라던가 소통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또 뭐 일반적으로 더 건강해졌다라는 것에 대한 거는 부정적인 것들이 45.7%고요. 친구들 관계가 좋아졌다 아니다라는 것들이 이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국민 인식 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요건 저희 조교 선생님이 그 섬 트렌드라는 그 연관 검색 분석 센터에 들어가서 한번 그걸 해봤어요. 예, 지금 검색을 해봤더니 롱 코비드에 그 관련된 연관 검색어로는 신체적인 후유증만 그때 그 시간에 저희가 이걸 준비하는 그 시점이죠. 한 달 전에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날 이제 후유증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걸로 나타났고요. 심리적인 후유증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걸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롱 코비드 후유증과 관련된 정신건강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에 대한 그런 보고를 보니까 시민 전체는 이 심리적인 후유증을 겪고 있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을 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전달을 하자. 어떻게 해서든지 홍보를 하던 아니면 대국민 교육을 하던 뭐 신문 방송을 통하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전제가 있었고, 일반 확진자를 대상으로는 심리적 후유증 예방, 진단, 극복 하려면 어떤 스트래티지가 필요한지를 전달을 하자. 또 자살 위험군이나 심리적인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인 심리 지원이 필요함을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봄 제공자들은 그 소진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저 뒤에 그 우리 회장님 슬라이드에서도 보니까 소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문직 돌봄 제공자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과정에서 이 업무가 가다하거나 비지지적인 업무 환경, 지지만 좀 잘해줘도, 그러니까 매니지를 위한 그런 소통의 창구가 있다던가 서포트만 좀 잘해줘도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발생되는 부정적인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이 중요해요. 이런 어떤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코핑이 중요하잖아요. 스트레스 수준보다 코핑이 높으면 그건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라던가 관리 체계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번아웃에 대한 연구를 한번 찾아봤어요. 교수니까 저희 심포지움이고 하니 조금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 번아웃에 대한 측정 도구들에서 하이 개념을 보면 속성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떨 때 번아웃이 높아지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측정 도구를 한번 봤더니 정서적인 고갈, 비인격화, 개인적인 성취감. 여러분들 다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성취감이 낮고 비인간적으로 누군가 나를 대하고
만나면 맨날 시니컬하게 뒤에서 험담하고 아이 컨택 안 하고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 번아웃이 되죠. 예, 정서적인 지지 하나도 없이 고갈 상태가 되면 번아웃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인벤토리죠. 그 다음에 MBI이고요. 그 외에 이제 학자들이 개발한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고갈, 또 업무로부터 디스인게이지먼트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탈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지 아니면 이거 왜 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번아웃에 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CBI가 있습니다. 개인의 소진이라던가 업무와 관련된 소진, 고객과 클라이언트 들한테 받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환자들로부터 받는 그런 스트레스들을 합쳐서 번아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이제 공감에 대한 거, 컴패션에 대한 거 있죠. 그래서 공감 만족이 높으면 번아웃이 덜 될 텐데 공감 피로, 아까 우리 다른 슬라이드, 다른 우리 첫 번째 강의하신 분도 공감 피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또 소진 뭐 이런 것들이 컴패션의 공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측정의 하위 개념으로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런 내용들, 측정의 하위 개념들을 보면 속성을 알 수 있으니까 그 속성들을 중재를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높이거나 낮추면 번아웃이 적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번아웃과 관련된 개념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공감 만족, 감염 관리, 특히 이제 이 코비드와 관련돼서 감염 관리 피로도, 잡 스트레스,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 PTSD, 디프레션, 앵자이티, 그리고 공포의 두려움의 정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조이자 또 그 논문의 연구에서는 많이 없는데 일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로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일에 지나치게 워커홀릭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는, 무기력해지는 현대 사회의 병리적인 증후군을 통틀어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 학생 보고 번아웃 증후군 연구하라고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연구를 지도 학생들이 주로 많이 하고요. 저는 옆에서 이제 양념처럼 지도하면서 또 배우고 또 오기 전에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냥 생으로 지도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글이 안 보이죠? 네, 맨날 놀러 다닐 것 같죠? 아닙니다. 바빠 죽겠어요. 예, 이런 것도 막 해야 되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막 머리도 해야 되고 오늘도 아침부터 바빴습니다. 여기 오느라고 진짜. 관련 요인을 보면은 이제 디프레션, 앵자이티, 피어, 레질리언스. 아까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살루토제닉 그 띠오리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건강 생성 이론이라고 이상한 분이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 살루토제닉이라는 말 자체가 좋은 거거든요. 안토노브스키 긍정 심리학 하시는 분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개념이었는데 이게 지금 어느새 일반 국민들이 다 알게 돼서 회복 탄력성을, 그래서 너무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셀프 에피컬시라던가 시프트 워크에 대한 거, 뭐 아까 뭐 공감 피로와 공감 만족, 또 이제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는 코비드 19와 관련된 상황이 확실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전부 불확실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고 이걸 내가 꼭 해야 돼. 내가 이 환자를 돌봄으로써 내가 병에 걸리면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내 아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갈등, 그다음에 또 불충분한 서포트, insufficient support라는 건 서포트가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내가 아픈데 3일만 쉬었다 나오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내 가족은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내가 안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내 일을 다 같이 해야 되는데 또 그거는 얼마나 미안한 일인가,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쉬는 거죠. 사실은 그 쉬는 게 아닌 거죠. 완충 요인으로는 이제 공감 만족이라던가 자기 효능감, 패밀리의 소셜 서포트, 레질리언스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중재를 할 때는, 관리를 할 때는 이 회복 탄력성을 증진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 좀 실제적인 거, 좀 실제적인 거. 여러분들 MZ세대들은 회복 탄력성 하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금전적으로 뭐 좀 보수 인센티브를 좀 주면 좋을 거예요. 딱 그거 나올 거예요. 어찌 됐든 뭐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이런 레질리언스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스크 팩터를 한번 봤어요. 그 번아웃의 그 코비드 19의 그 환자 돌보는 그 간호사들의 지금 번아웃에 대한 그 리스크 팩터를 봤더니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사회적 지지, 또 준비 상태, 또 위협에 대한 지각 정도, 근무 시간, 또 고위험 환경에 근무하는 그런 정도, 교육적 코비드 19에 대한 교육 정도 알면은 괜찮은데 모르니까 시간이 모자라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기 보호 능력에 대한 자신감, 이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리스크 팩터였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보면 2022년 1월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간호사가 제일 높아요. 예, 4,450명인데 지금은 더 높겠죠. 1월 지금 10월이니까. 그리고 이제 코리아에서나 뭐 아메리카, 이태리 다 찾아봤어요. 연구로 지금 포털 사이트를 해서 보니까 전부 코로나 19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그 증상들 중에 특히 소진 경험이 중등도 이상, 그 모더레이트 이상, 시비어한 경우가 87.6%니까 얼마나 많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런 코로나 19 간호와 관련해서 번아웃을 갖고 있는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차이나, 인디아가 제가 찾아봤고요. 근무 실태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힘든가 했더니 건강 상태가 안 좋은데도 출근해서 일을 했다. 체온도 잘 못 쟀다. 37도 5도 넘을까 봐. 그러면 또 출근 못하면 또 혼나니까. 너 왜 관리 못했냐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매일 몸의 이상을 느끼면서도 정상적인 근무, 또 자가 격리도 못했다. 70.3%. 어머 미안 이런 얘기가 있었고, 요거는 이제 질적 연구들, 왜냐하면 생생한 그런 경험을 알기 위해서는 그 내레이션 된 거를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몇 가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환자 간호 경험은 이제 불안정한 심리 상태라던가 또 퀄리티가 높은 간호를 할 수가 없다. 그 뒤에 보면은 제 슬라이드에 뭘 제일 많이 했냐고 했더니 체위 변경 제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배설 간호, 그러니까 소대변, 대소변 받아내는 걸 제일 많이 해서 이거 협회인가? 뭐 민주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아마 같이 해서 이 간호사 업무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지금 코로나19 환자 간호 시 간호사가 하는 업무 프랙티스를 봤더니 이걸 한 거야. 다 체위 변경 해주고 배설, 소대변 받아내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거랑은 너무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퀄리티가 높은 간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적응과 자부심이 있는 사람도 있었다. 온 국민이 처음에 영웅 대접을 했잖아요. 너무 잘한다. 근데 그 대접만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프랙티스가 다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건 아니죠. 사실 그렇게 모든 국민이 우리를 그렇게 어떤 사명감이 높은 직업으로 생각하는구나.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일을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또 위기가 반복되는 거, 또 개인 생활이 없다. 그리고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잘 적응도 못하고 잘 몰랐다. 방호복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외에는 잘 몰라요. 사실 또 감염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외에는 옛날에는 다 배웠지만 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 재교육이 다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 없이 다 현장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더 힘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반면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간호에 대해서 뿌듯했다. 또 위기 상황에서 간호사들의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을 보여줌으로써 위상이 높아졌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이제 늦게 끝나는 거 제일 싫어하니까 해야만 되는 거죠, 자장님. 그래서 해보니까 이제 이런 그 뒤에 보면은 관련 연구 결과도 있고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 보니까 환자 간호가 다른 환자 간호보다 2배 이상 힘들다라는 게 65.8%고, 그리고 이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었을 때 81.9%가 코로나19 환자 간호 체계의 전반적인 그런 개선, 시스템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다.
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련 연구는 일부러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또 행정적으로 이제 이 병원이나 아니면은 그 유니티에서 만약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보시라고 제가 넣어놨으니까 그거는 부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전반적인 행재정적인 그런 지원과 체제 개선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일단은 강의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나눌 거는요. 우선 처음 이 그 정신과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을 코로나에 걸린 대상자분들을 이제 간호 중재하셨던 분들에 대한 이제 이렇게 소진 예방에 대한 걸 좀 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사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이제 물론 현금선 교수님께서 많은 논문과 서치를 하셔서 이제 실체적인 부분을 봤지만 저는 이제 정신과 질환을 갖고 있는 우리 간호사들에 대한 요소로 레퍼런스를 찾아봤지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저희가 이제 지금 저는 정신간호사 회장을 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으로 코비드하고 연결지으면 상당히 좀 처음 시작은 되게 슬펐죠. 왜냐, 제가 이제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하고 그 현장의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정신간호에 대한 부분에 이제 돌봄에 대한 부분으로 강의안을 이제 현실적인 것으로 다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부분에 우리가 2019년 12월에 그래서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이제 간호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기도 하고 그 현장에 보내는 간호 과장님의 마음과 현장에 투입된 20명의 간호사들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소도 실제적으로 체감하면서 정신간호사 회장으로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왔었던 부분을 나누는 것이 오늘에서 제가 좀 하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자료를 준비했고 이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정신건강 관련돼서 국가 책임제에 대한 부분으로 2차 정신건강 사업복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작년도에 이제 발표하고 앞으로 벌써 올해가 2022년 내년이 2023년, 25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들이 오늘 소진 예방과 향후 정책에 대한 부분에 얼마큼 반영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두 가지 마음이 좀 많이 있어서 되게 좀 속상한 시간으로 강의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질병 역학에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은 그 전서부터 사실 계속 있었어요. 호흡기계 질환이니까. 그런데 저는 다행히 그 사스 때도 메르스 때도 걸리지 않았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가족들 구성원 중에서는. 근데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저는 제가 좀 더 취약해요. 그냥 기저질환인 만성질환에 대한 당뇨와 고혈압은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스하고 메르스 다 통과됐어요. 근데 저희 언니와 조카와 이번에 코로나는 저희 집 전체 가족 구성이 18명인데 3명 빼고 저 안 걸리고 나머지 그 14명은 다 걸렸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막판에 4차 접종이라고 하는 부분 때 거의 다 엄마 아빠까지 다 걸려갖고 사실 되게 힘들었는데 뭐 저는 이런 돌봄을 더 실천하라고 뭐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아직까지는 좀 걸리지는 않아서 4차는 아직 안 맞았습니다. 4차를 맞으신 분들이 너무 많이 아프다 그러고 또 코로나가 걸려도 4차 때는 너무 아프다 그래서 아직은 좀 두 마음이 있어서 안 맞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 2019년 12월에 코비드가 우리 정신건강 간호 안에서도 아주 많은 역할을 줬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청도 이 대남병원이 정신과잖아요. 정신과는 저는 물론 이제 그 예전에서부터 간호 현장에 있었지만 1995년도에 정신보건법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우리나라에 그래도 좀 되게 낙후돼 있는
엄청난 정신의료기관은 그나마 좀 2000년도, 2015년, 16년 지나면서는 조금 없어지지 않았나? 그랬는데 이때가 2019년에 저 병원이 거의 60년대, 70년대도 못하는 정도로 그 현장이 거기 가 있던 간호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어 갖고 아주 생생하게 듣는데 너무 죄송했어요. 그런 현장에 우리 간호사들을 이렇게 젊은 친구들을 20명을 보내고 그러면 여기 있었던 간호과장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그런 현장이 우리 정신질환자들이 여전히 좀 코로나라고 하는 감염병에는 아주 그냥 안 걸리면은 그게 이상한 정도에서 놓여 있었고, 그러면 그런 대상자분들을 중재를 하는 간호사들은 어땠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크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우리 여기 국립정신병원, 국립이라는 이유로 20명의 간호사들이 발탁돼 갖고 내려갔죠. 그래서 거기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는 이제 연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렇게 코로나가 번아웃에 대한 소진이 있지만 실제로 정신질환자들과 관련된 이런 현장에 투입됐던 간호사들이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힘듦이 있었을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사가 되고 결과적으로 나와야지 저는 중재적인 게 다 실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그 열악한 환경을 더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확진된 환자분들을 이 정신질환자가 있는 국립병원들한테 치료를 하기를 시작하면서 정신질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질환자들은 사건 사고에 계속 더 편견이 가중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보는 지역센터의 정신건강 간호사분들은 이중적인 힘듦을 겪었어요. 대상자분들이 적절하게 치료를 받고 해야지 사건 사고가 안 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고 혼자 있게 되고 하다 보니까 증상들이 악화되고, 그래서 어드미션 입원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더 악화되면서 사건에 이제 질환자가 아니라 이제 범죄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리고 이런 돌봄에 대한 것으로 우리 중재자들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상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정신질환자들을 거부한 거죠. 그 병원에 다른 일반 코로나 걸린 환자분들이 가시고 우리 정신질환자분들은 입원 치료를 못하게 되는, 이거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우리의 감염 치료와 관련돼서 되게 좀 2차적인, 이중적인 차별을 받게 되는 요소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 치료 환경에 대한 대안은 필요하겠다고 엄청나게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과연 됐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좀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신병원도 우리의 의료기관 중에 하나인데 이게 계속 요양하고 정신하고 저희랑 똑같이 이렇게 계속 취급이 되면서 이게 정신간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더 생각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그 강의 자료에도 있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선별, 요럴 때 이 돌봄자들이 또 이제 정신과 환자분들이 시설에 있으면 이제 다 같이 가서 약간의 행위적인 게 좀 약간 좀 힘드시죠, 어둔하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선별하라고 할 때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런 분들한테도 정신질환자 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편견을 좀 가져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들었을 때 되게 좀 속상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선별에 대한 분것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그 코로나 확진과 관련됐을 때 전체적인 일반 국민들이 코로나를 확진이 걸렸을 때 하고 정신질환자가 코로나 확진이 걸렸을 때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코로나와 관련된 감염에 대한 그 간호중재는요, 사실 중환자실이라든지 훈련받지 않으면은 이걸 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적인 환자의 특수성이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간호 돌봄자들은 훨씬 더 2중, 3중의 어려움이 많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가에서도
번아웃이니까 힘내라 의료진 해갖고 뭐 버스도 가고 하는데 뭐 잠시 쉬는 거는 도움이 되지만 이게 허울뿐인 거죠. 가서 쉬려면 사람이 더 있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는 이런 환경에서 이것만 해줘봤자 뭐 오는 게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코로나 블랙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30 우리 간호사들에게 조금 더 정책적으로 잘 해주겠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좀 긍정적인 얘기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소진에 대한 부분은 전 슬라이드에서도 또 다른 강사분들이 말씀하셔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요게 이제 그 정신과 병원의 이제 간호사들에 대한 직무 능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나름대로 실태 조사를 좀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립병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던 부분인데, 결과적인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제 직무에 대한 부분이 더 가중이 된다라고 하는 결과가 좀 나와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의료 체계에서 보면 이제 국립에 대한 부분이 외국하고 가장 큰 차이죠. 외국은 국립이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 민간이 이제 20%를 차지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민간이 90%고 국가가 10%밖에 안 되는 국립병원들 5개밖에 없는 나라. 전 세계적으로 좀 취약한 나라에 우리가 간호중재를 펼치고 있다. 그래서 국립과 관련된 부분에 간호사들한테 좀 그 번아웃을 안 겪게 하려면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이 같이 바뀌어야 되지만, 저희는 일단 제도적인 거에 법이 먼저 조금 더 체계를 잡아서 실제 현장에까지, 저는 뭐 여러 가지를 미화시켜서 말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이 생겨서 그 법에 준해서 간호 현장이 질적인 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게 가장 제가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부분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중환자에 대한 부분은 더더욱 정신과를 근무만 했던 간호사들에게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요소들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부분은 그 교수님 슬라이드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중재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실체를 해야 되고, 또 간호사들에 대한 코로나 관련돼서 이렇게 했을 때 부당한 그 처우들, 환자분들이 코로나 걸렸다고 또 간호사들도 힘들다고 해서 그 집에서 좀 쉬고 해야 되는데 밖으로 다시 나와서 근무하고 이교대 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이거 대한간호협회에서 조사했더니요, 뭐 노동법에서도 저촉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대처하려면 이제 좀 더 이상 참는 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제 이렇게 대처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결국은 공치사 영웅 필요 없고요. 실제로 이제 인력을 주라.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요소이고요. 그래서 열심히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환자를 안 살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생각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환자군도 분류하고, 더불어서 인력에 대한 부분과 보상에 대한 부분도 적절하게 줘야죠. 아직도 그 보상에 대한 걸 못 받은 우리 간호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코로나와 같은 이런 감염의 재난은 앞으로도 계속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교수님들께서는 학교에서 연구 많이 하시는데 더 많이 하셔야죠. 현실적인 연구를 함께 더 빼내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하는 우리들 또한 내가 하고 있는 간호 중재가 얼마짜리인가 근거를 갖고 해서 바이탈 사인 재는 거 1,000원이거든요, 여러분요. 수가? 근데 내가 하는 정신간호 중재는 그 값을 얼마로 따질 수 있는가? 그래서 다양한 근무제, 이제 3교대뿐이 아니라 근무제도 좀 다양하게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이거죠. 여기 포인트가 잘 안 먹어요. 간호사를 포함한 실제적인 간호 인력, 의료법에 의한 2.5대 2명, 5명의 환자, 이것처럼 정신질환이 일반 우리 신체 질환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로 마련이 돼서 그때가 실제로 소진 예방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세 분의 패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을 잘 정리하셔서 귀한 말씀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부 사회를 진행하신 김선옥 간호과장님이십니다. 현재 이곳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정신건강센터 간호과장이시며 국립서로또병원 간호과장, 국립재활원 간호과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금성 교수님과 박예랑 회장님은 발제시 소개를 해드렸지요. 세 분께 약 5분씩 토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코로나19 대응을 잘한 우리 간호 인력의 소진과 극복, 그리고 향후 감염병 시대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그러면 김선옥 간호과장님부터 먼저 토론하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선옥입니다.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하고 돌봄 제공 시에는 우리 보호자, 간병인, 간호인력 등 여러 지원군이 있겠지만 오늘은 돌봄 제공자의 한 영역인 간호인력에 한정하여 논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최근 3년간 그동안 경험해보지 않았던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앞에 맞서야 했고 코비드19 실체와 치료법을 알지 못하던 초기부터 환자를 간호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두려움도 뒤로 한 채 최일선에서 최선의 돌봄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의료인들이 코로나19에 앞장서서 대응하였지만 특히 국립정신건강센터 간호사들은 국가기관으로서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일원으로서 팬데믹 초기부터 정신장애인의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파견되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곳이 청도 대남병원이고 대구 제2미주병원이고 국립마상병원이고 정신장애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주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앞선 발표에서도 보여지듯이 간호인력의 소진이 심합니다. 어떻게 사기 진작을 시키며 일상으로의 회복을 도울까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간호 영역에서 정신건강 간호사는 전문성과 고유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경험에서 보여주듯이 정신건강 간호사는 정신장애인의 감염 간호가 가능했지만 훈련되지 않은 일반 간호사가 정신장애 간호를 수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또 다른 감염병 유행 상황 발생 시 지속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간호사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어떻게 강화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건강 간호사의 전문성에 맞는 보상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보상 방안이 마련하지 않는 한 전문 간호사의 발전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두 분 교수님과 회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한금성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립니까? 네. 저도 지금 토론의 이슈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대상자의 정신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뭐 다 나왔던 얘기지만 저희 간호 인력에 대한 멘탈 헬스 프로블럼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그 다각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행정적으로
환자 교육뿐만 아니라 간호사 대상 교육 지금도 많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좀 정신 건강에 초점을 둔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그 발표 때 말씀드렸듯이 그 번아웃과 관련된 그런 개념들이 완충 작용을 하는 것들이 회복 탄력성이라던가 스트레스 관리, 번아웃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감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위한 아까 교수들 이제 교수님들 연구 많이 하시라 그러는데 실제적인 정말 스터디 짧은 시간에 해서 실제 적용을 해야 되고 또 나와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 실제 적용을 하려면 재정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 간호사 선생님들 근무 다 하고 와서 스트레스 관리 교육받으라 다 잡니다. 예, 그 힘들어요. 그래서 그 서구 병원에서는 교육을 받을 때도 다 그 이제 휴가 처리하거나 하지 않고 근무 시간으로 빼주고 뭐 또 지원도 해주고 재정적인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에서 지금 또 하고 있는데 그런 재정적인 서포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뭐 에피소드 지금 뭐 저도 학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청도 병원에 문제가 있었을 때 정신과 병동에만 오래 계셨던 분들이 실제 감염병 환자 간호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배웠던 뭐 방호복 입는 거라던가 감염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힘들었습니다.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혼자 가서 유튜브 보고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프랙티컬한 스킬 정말 이제 스터디들이 실태 조사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감염병 시대에 가 있을 때 간호사들이 어떤 역할을 주로 했고 어떤 스킬이 필요한지가 이미 지금 뭐 3년에 걸쳐서 많이 협회나 아니면은 뭐 여러 단체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재교육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이라던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병원마다 아니면은 뭐 센터를 뭐 구축을 하시던가 해서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기본적인 것부터 사실은 재교육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절실하다. 저는 사실 이번 팬데믹을 겪으면서 의료 인력들이 기본을 다시 교육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사명감으로 일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행재정적인 그런 시스템 구축 아까 제가 강의 말미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행재정적인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구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토론을 마칩니다. 도움이 네. 됐을는지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박일환 회장님께서도 5분 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발표 자료에서도 좀 포함이 돼 있었고요. 과장님이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특수성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든 그간의 교육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질적인 서비스 중재에는 좀 선적으로 구축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이제 이런 감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중증이냐, 급성이냐, 만성이냐, 응급이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처럼 제가 보면 감염병 안에서도 이 단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병은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가 있는 것처럼 이 감염병에 관련된 인력도 새롭게 좀 그 양성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제도적인 거 안에 보수 교육이라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한간호협회나 질병청이나 상당히 잘 표준화돼 있는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간호사 면허에 8시간,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12시간, 뭐 때때로는 중독 간호에 대한 게 8시간 하면 때로는 간호사들이 투자를 하기보다는 한 큐에 다 얻고자 하죠. 간호사 면허, 정신건강 전문요원 12시간, 그걸 한 번에 해서 다 이렇게 듣고 공통에 대한 부분만 4시간 딱 받겠다 하면은 하루하고 반나절만 투자하고자 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감염과 관련된 정신질환자들의 이렇게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을 경험으로 해서 저는 그 보수 교육 차원도 있지만 이렇게 분기별로 이게 신체 질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대면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실제 영상을 보면서 실천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는 이제 시범적으로 국립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체계적으로 하면서 전파하시는 그런 요소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소리를 내십시오. 수당을 못 받았다든지 뭐 아니면 이런 체계적인 게 있었을 때는 내 혼자가 아니다. 대한간호협회든 또 정신간호사회든 아니면 우리 국립병원들만의 어떤 커미티든 혼자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상처가 되고 더 힘든데요. 단체가 되면 그 부분은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 영역에서 너무 일 열심히 하시는 건 참 좋은데요.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상도 못 받았는데 주장창 일만 하는 거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답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내가 주어진 나의 직무를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활동하십시오. 그리고 간호법에 대한 부분도 그 중에 하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런 10월 달에 정신건강의 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심포지움도 함께 나누는데 저는 항상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것들이 정책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하고 또 그것들에 대한 보고서도 내고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 정책국에도 주고 국회의원들한테도 줘서 실제적인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에 이어 토론도 열심히 준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까 한금성 교수님께서 코로나 환자 간호의 대부분의 업무가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라고 하였고 정말 다른 환자 간호보다도 또 2배 이상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코비드 환자, 감염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수십 명에게 30분씩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 그분들이 뭘 요구하는지 해봤더니 심리치료보다는 실제적으로 이런 그 제도적인 충분한 보호장비 제공도 부족하고 휴식 공간도 없고 뭐 이런 것을 많이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진이 가장 원하는 걸 4가지로 나눠놨는데 첫째,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한 환경에서 적절한 인력 배치, 충분한 보호 장비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 요새 다 일반 간호사들도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은 파트타임 시간제 간호사들이 또 코비드-19 환자들을 간호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겼죠. 둘째, 병원 내 의료진이 잠시라도 편안히 쉴 수 있는 소파, 음악 감상이 가능한 공간을 구비하는 게 좋겠다. 아까 우리 최대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나 자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요만한 이야기일 것 같지만 일선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코비드-19 감염 예방법에 대한 정보라든지 간호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보 제공, 재정적인 지원, 이게 정말 필요하고요. 4번째, 업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 여가 활동의 제공,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번아웃이라는 말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썼는데요. 번아웃은 진짜 타버린다, 타버렸다. 소진이라는 말 자체가 타버렸다, 번아웃인 거죠. 그래서 이 번아웃의 증상 3가지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 첫 번째. 2번째, 성과를 내도 뿌듯하지 않아요. 우리가 간호사가 간호를 하면서 뿌듯하게 정말 돌봄에 아까 그 미술치료에서 봤듯이 돌봄이라는 그런 진정한 간호를 해야 될 텐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번아웃 되니까.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핸드폰이 방전되면 반드시 재충전해서 사용을 합니다. 간호사 역시 근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적, 재정적인 여건이 마련돼야 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토론을 다 마쳤습니다.
사실은 뭐 시간이 좀 넉넉하면 이 현장에서도 좀 질문을 받을까 했는데 교수님들이랑 우리 간호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질문은 더 이상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2년 정신건강 심포지움 정신장애와 자립 중 세 번째 심포지움 돌봄 제공자의 마음건강 키우기에 대한 심포지움의 모든 순서를 마쳤는데요. 오늘 심포지움에서 다뤄진 돌봄 제공자들의 마음건강 키우기를 통해 돌봄 제공자인 간호인력의 정서적 소진과 우울을 예방하고 마음 건강을 증진하여 정신장애인의 건강한 자립과 회복을 돕고 나아가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자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돌봄 제공자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 심포지움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